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거나 지역사, 향토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국사를 공부한 이유는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진안에 지역사나 향토사를 하는 이유는 진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저는 언제나, 오늘 오전에는 이제 마령구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꿈에서 시나리오가 그려져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잠깐 집에 갔다 오면서 옷을 못 입고 갈까? 근데 가장 낡은 옷을 입고 왔어요. 세탁소 가서 3번, 4번 누볐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야. 제가 보통 차이나 컬러를 좋아하거든요. 흰색. 근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에어컨 없이는 요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반소매를 입는데 제 옷을 보면 거의 다 긴 소매야. 그래서 참 역사라는 게 우리는 쉽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안은 어떤 관광산업으로서 과연 얼마나 수익을 얻고 있는지, 창출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문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문화라는 건 4차 산업혁명, 6차 산업, 여러 가지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왜? 그 지역의 정체성은 바로 과거로부터 나옵니다. 역사로부터 나옵니다. 지역사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사, 향토사를 공부해야 한다는 제 논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진안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이산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또 우리 진안에는 마을 만들기 역사도 있죠. 또 체험마을도 많죠. 그럼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모아서 1박 2일을 단순히 체험, 등산으로만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역사, 문화. 요즘에 해설사를 많이 찾는 이유가요. 자기가 이때까지 관광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냥 돌아다녀 봤더니 별로여 보여요. 근데 해설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더니 와, 그런 게 있었구나. 맞아요. 꼭 진안을 소개하는 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생태해설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와요? 역사에서 나와요. 최경 선생님이 1차 때 전반적인 얘기를 하셨고 가야를 많이 외쳤죠. 이분이 300명의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감사원에 보낸대요. 그게 바로 역사예요. 1000년 전의 역사가, 15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재단을 하는 거예요. 옳았느냐 그러느냐. 그 다음에 대동사상. 이것도 중국의 책이었는데 조선에 와서 1589년 반란이라고 누군가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의 기록에는 서인, 동인, 남인 각자 틀려. 그만큼 기축국사를 자기들 입장에 썼어. 정여립에 대해서 이만큼도 얘기 안 했어. 정여립이가 어디서 모아서 무기를 모아서 말을 탔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 다 남인, 서인, 자기들 이익으로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예요. 정여립은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 그게 바로 진안의 역사다. 그 다음에 저번에는 우리 임진왜란이라는 말도 쓰지 마. 임진 전쟁이요. 임진년에 일어났던 외국가. 왜 외란이라고 그래? 웅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방금 화면에 보였던 우리 진안에도 70년 또는 100년 전에 항일의병을 한 곳이 있었다. 그리고 요즘엔 어떤 사람들이 진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래요 하면 딱딱 답이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 마이산과 이성계. 섬진강과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문 안 읽었구나. 대미생과 성진강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웅치오면 임진정 얘기가 나오겠죠. 자, 수모로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용담땡의 진근을, 구석기, 후기 문화재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용담댐이에요. 솔직히 용담댐 수몰은 수몰민에게는 뼈 아프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조상을 잃어버린 곳이에요. 진짜 뼈 아픈 곳이에요. 전라북도 큰 도시, 충청도 몇 개 도시 물 주려고 막말해서 물 팔아먹으려고 수몰민을 내주신 거잖아요. 이게 역사야. 현대도 그랬고 과거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몇 개 주제를 잡으면 지난해 얘기가 나와요. 어렵지가 않아요. 파트 바이 파트. 우리가 그러거든요. 지난해는 뭐 동학농민혁명이라든지 3.1운동, 독립운동이 있었어? 당연히요. 그러나 있었어요. 단지 그게 쉽게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다 합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서울에서 윤석열이가 뭘 하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난해에서 여러분과 내가 뭘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야. 이제는 지역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불 좀 꺼주실래요? 유치대 아니라서. 그래요. 왜 용암이냐고요. 저 이거 놓고 오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갖고 실은 마이크 끄고 있어요. 왜 용암일까? 용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럼 용암에는 근거가 있는가? 또 왜 묘똥을 갖다 놓고 이산묘라고 하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한번 읊어보겠다 이거죠. 자, 아까 이제 굳이 이걸 안 보도 되겠네. 그냥 그 아까 드론에서는 속도감 있게 해줬지만 또 위에서 보니까 전 아까 딱 보니까 다른 건 안 보이고 금강사가 참 위치가 좋구나. 드론으로 봤을 때. 근데 평면으로 보면 금강사가 한쪽으로 튀인 것 같아. 근데 아까 보니까 야, 금강사 자청용 우백과 제대로 잡혔구나. 드론이. 근데 그냥 이렇게 못 봤거든요. 자, 우리 그 30번 국도 쭉 다 마령을 가다 보면 마이산 입구가 있죠. 마이산 입구에서 거기가 화정마을이에요. 금천. 좀 걸어 들어가면 막 뭐 이상하게 뭐 깃발도 꽂아있고 좀 이상한 기운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조금만 지나가면 벽 쪽에 큰 벽 쪽에 뭔가라고 써 있어요. 이 뭐라고 써 있고. 근데 실은 거기에 용암이라고 써 있어요. 용암. 이게 마이산의 용이니까 용의 바위란 얘기지. 근데 거기에 1900년도에 누가 면제 선생이 왔다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역사적 전설, 설화, 역사적 사건 현장을 가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역사학으로서 이 역사적 전설과 설화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이게 근거 없이는 안 나온 얘기거든요. 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단 1%라도. 역사적 스토리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완벽한 스토리는 없어요. 5%, 3% 발표. 자, 우리 지금 역사가 이렇게 다양해졌냐면요. 조선왕조 실록에 단 하나, 마이산, 이산로. 이 하나를 가지고 역사학자들은 엄청 풀어요. 저걸 어떤 사람은 사기라고 해요. 돈 사기가 아니라 기록에 남을 만한 사람이다. 기록할 기자에 역사사점은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조선 태조 고황제의 전설이 그게 있었다 이거죠. 왜 연제와 면허는 거기를 왔냐 이거죠. 바로 태조 고황제가 왕이 되기 전에 시골 무사가 남원 운봉에 가서 아기발도를 물리쳐요. 우리가 풍등을 많이 행사 때 쓰잖아요.
지금은 화재 때문에 안 쓰는데 왜 그랬냐면 중국산 풍등을 써서 그래요. 한국산 풍등을 쓰면 불 안 나요. 중국산은 타다 그냥 내려와서 마이산이 불난 적이 있고, 우리 황금에서도 그 정월 대보름날 풍등을 띄우고 싶은데 119가 와 있어. 그 풍등 띄운다고서. 근데 한국산 띄우면 괜찮아요. 한국산 참 커요. 엉뚱한 데로 간 게 아니에요. 이 풍등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계는 할아버지 고향이 전주예요. 근데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가 고려 때 왜 전주를 버리고, 살기 좋은 전주를 버리고 삼척 함흥까지 갔냐 이거지. 거기에는 묘한 얘기가 있어. 그 당시 전주에 안찰사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양반이 누군가를 이뻐했대. 근데 또 태조 이성계의 할아버지도 또 좋아했다네. 그러니까 권력에 지지.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삼척도 가고 함흥까지 갔어.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함흥 출신이야. 시골무사 장수였어. 여진족하고 놀았던 애야. 그냥 말 타고. 그런데 고려에서는 아기발도가 한 500명을 데리고 그 근방을 무차별하게 초토화시키니까 다들 안 오려고 그래. 그래서 시골무사 이성계 보냈어. 근데 이성계는 한 1000명을 데리고 오면서 미리 간첩을 보낸 거야. 야, 저 아기발도가 뭐하고 있는지 봐라. 미리 사전에 내가 전쟁할 싸울 자리를 파악을 한 거지. 그래서 죽으라고 달려갔어. 그랬더니 아기발도 그리고 고려 병사 이성계 시골무사 치가 와봤자지. 밥 먹을 때 가니까 피곤도 하니까 자네도 밥 먹자. 그러니까 고려군도 밥 먹을 준비를 한 거야. 그런데 이성계는 좀 이따 그랬던 거야. 야, 빨리 타. 빨리 칼 차. 냅다 들이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왜구가 고려군이 들이닥치니까 깜짝 놀랐지. 거기서 어느 정도 왜구를 해. 그리고 이제 나와야지. 그리고 정식으로 밥을 먹은 거야. 그런데도 왜구는 이성계군을 못 무디친 거야. 왜? 준비됐을까 봐. 그런데 또 이성계는 또 하나 틀리가 있습니다. 뭐 하냐? 우리 화살촉 있죠? 금속이잖아. 십자처럼 만든 화살촉을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싸울 자리에다 미리 뿌려놔버립니다. 어떻게 왜군들을 유인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고려 정부에서 인정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날이 또 보름날이 길까요 아닐까요? 보름날이 아니었지. 아까 풍등 얘기했잖아. 깜깜한 금음날이야. 그런데도 이성계는 밥을 먹자마자 유인할 자리에다 쇠조각을 뿌려놓고 들이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들이 또 놀라는 거지. 그러면서 냅다 가네들이 기병이니까 싸움 잘하잖아. 도망치니까 아까처럼 하는가 보다 하고 막 따라와.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 말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외국들도 더 이상 고려군이 안 오겠지 했지? 그런데 풍등을 한 1000개를 떨어뜨렸더니 그 근방이 어디가 있어? 대낮같이 밝아졌더라.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이성계가 아기발도를 붙이고 황산 대첩을 이루고. 그래서 이성계가 고려 정부에 알려지고 상장군이 되는 거야. 이성계는 기분 좋게 인호를 거쳐서 보절을 거쳐서 임실 상이안 가서 기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이산에 와. 마이산에 와서 바로 전주 안 가. 거리가 안 되잖아. 하루 줘야지. 그래서 마이산 입구, 지금 말하는 용암자리에다 군사들을 놀게 하고 본인은 마이산 깊숙이 들어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뭔가 꿈꿨을 거야. 근데 그 꿈속에서 신인이 나타나서 뭘 주죠? 뭘 주죠? 그렇지, 금척을 줍니다. 금척을 받으면서 선인이 하는 말, 이 금척을 받아서 사만강토를 자로 잰 듯이 쓰려라. 이미 계시 받은 거야. 야는 혁명 할 준비 돼 있어. 이게 성공한 혁명은 이렇게 아름다워.
이 모든 역사는 나중에 나온 얘기야. 그때 나중에 나온 얘기 아니야. 근데 우리 진화는 이걸 만들어야 돼. 자, 우리 자치되면서 어느 시도시든 이성계 안 팔아먹는 동네 있어? 특히 남해 금산. 우리 예전에 마을 만들기 많이 하잖아. 그 금자도 뭐요? 비단금자요. 누가 줬다?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돈을 더 이상 못 주니까 이름으로서 풍수로서 금산이라는 지명을 내려준 거야. 그 보리암에. 그래서 보리암이 기도빨이 센 거야. 그 다음에 또 금강. 비단금자야. 비단처럼 하늘 흘러가요. 그래서 이성계의 덕본동네 많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덕본게 진안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이성계가 선인으로부터 금촉을 받았고, 그리고 다음날 할아버지 고향 전주로 간 거야. 여러분, 전주에 가면 오목대에 큰 비석이 있어. 거기 뭐라고 써있어? 태조 고왕제 왔다 감 주필대라고 써있어. 왕이 왔다 가면 주필대라고 합니다. 그럼 진안에도 주필대 있어. 어디 마이산 입구 용암 지나서. 응. 왕 되기 전에 왔다 갔지. 근데 왕이 됐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1920년도에 세워진 거야. 그렇지만 왜 그 자리에 그분들이 그걸 했을 거냐. 바로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다녀갔음. 거기서부터 정당성을 얻어가는 거죠. 뭐 얘기 다 됐네. 뭐 금척이 전설 얘기 다 했네. 몽금척도 얘기 다 했네. 이 금척은 조선 상고사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 어디서 또 나와? 신라를 초대 왕이 누구죠? 신라의? 박역거세지? 박역거세가 여러 5명의 어른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려. 그런데도 신라 초대 왕이 됐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금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이미 언론전이 한 거야. 언론전을. 나 왕이 된다. 가가 이빨이 많아서 이사덤이 된 것도 아니고 키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니야. 이미 사전에 다 짜고 보스 쳤어. 그래서 뭐가 됐어? 왕이 된 거야. 근데 가는 뭘로 냈냐? 나 금촉 받았다.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그 금촉을 이성계가 끌어들인 거야. 나는 이미 준비된 왕이야. 너네들 가만히 있어. 여론. 지금 봐봐. 어떤 사람 여론이 뭐 30%가 떨어질 때잖아. 그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왕씨들 입장에서 보면 이성계는 죽일 놈이야. 이씨들. 왕씨를 뒤엎었잖아.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는 곳곳에다 비보타, 전설, 나는 준비된 왕이고 몇 번 뒤집어질라다가 안 엎어졌어. 왜? 조선 백성들이 같이 호응을 안 해줬잖아. 뒤집어질 건 몇 번 있었어. 뒤집어질 수 있었어. 자, 왕건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됐어요? 풍수지리서를 받아들였어. 가도 미리 준비된,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다녔잖아. 호족으로서 돈이 많으니까. 왕건도 이미 준비된 왕이었어. 그게 역사인 거예요. 나도 왕이 되면 그렇게 돼. 그렇게 돼. 그래서 이 몽금척이라는 건 바로 정도전이 조선을 교육했잖아. 연출자잖아. 정도전이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니까 시를 바쳐. 왕이 되는 과정을. 이 시에다 가사를 붙여. 나라를 세우면 중국이나 우리 한반도에서도 나라가 세우면 음악을 먼저 정제를. 음악을 먼저 만들어야 돼. 이 음악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을 구제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예요. 이 음악이라는 게 예전에는 어떤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악이란 말은 뭐냐면 중국 음악이야. 우리 조선에서 특히 음악을 많이, 악기도 문제라고 음악에 대해서 좀 무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악을 받아들여서
그 음악을 가사를 고쳐서 이 가사에 궁중 무용을 만든다. 왜? 임금님이 기분 좋은 날 잔치를 보려고 외교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세종께서 경일위에서 잔치를 제일 많이 열었어. 그래서 술 좋아하고 여자들 좋아한 게 아니야. 한글 창제해야지, 뭐 돼야지, 뭐 돼야니까 신하들 꼬시려고. 그래서 그 경혜로회 같은 데서 신하들하고 업무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조선의 최초의 궁중 모형이 바로 금척모였어요. 꿈속에서 금척을 받았은 게 몽금척이지. 그리고 아까 전주 얘기했잖아요. 전주에 오목대, 이목대는 누가 만든지 아세요? 고종께서 하셨어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고종께서 마지막 힘을 쓴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그냥 전주에다가 이목대도 세우고 오목대도 세우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몽금척. 그래서 꿈속에서 금척을 받았다. 이걸 음악으로 만들고 무용으로 만들어서 궁중음악 1호. 그리고 진안에서는 지금도 아까도 여기 옆에 강당에서 아주머니들 금척무. 예전에는 제일여고죠? 거기서 학생들이 방과후 학습을 했었대요. 지금도 보존회가 있고 이 금척무가 무형유산이 돼야 돼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게 보존이 잘 안 됐고 이론적 근거가 약하대. 금척 대훈장은 뭐냐?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훈장 이름이 뭐죠? 뭐죠? 무궁화 대문장. 아, 무궁화 대훈장이죠. 바로 누가? 고종께서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대한제국에서 가장 높은 훈장을 만들었어. 금척대훈장.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 바로 마이산이고. 자, 보면 우리 금이라는 게 뭡니까? 금이라는 게 쇠요. 우리 마이산에 여감이잖아요. 바위잖아. 이걸 쇠로 보는 거예요. 오행상. 그러면 태조 이성계는 뭐예요? 이씨야. 나무목이야. 쇠하고 이가 산 극이잖아. 그래서 속금산이 된 거야. 그래서 속금산. 그래서 화살은 뭐예요? 쇠잖아. 그러니까 마이산에 돌탑이 생겨진 거고. 이런 전설들이 있고. 그래서 돈이고 황금이고 김동철 같은 성씨고 오행 중에 하나고 방위는 설해, 계절은 가을이고 색깔은 황금색. 이렇게 얘기해보면 아, 마이산이 왜 여감이며 왜 마이산이 수태극 산태극이고 왜 방궁수라는 걸 엮어내시보시죠. 자, 역사적 기록사. 용왕. 자, 기록으로는 금석화계예요. 이렇게 써있으니까 여기 보면. 근데 이것도 옛날 사진인데 분해서 할 게 많아요. 여기다가 빨간 페인트를 칠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경명주예요. 경명주. 약으로 쓰이는 한약재. 결명주가 아니고 그건 잘 여기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싹 알아요. 지금 인기가 껴갖고 탁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역사적 근거가. 지금 당장 4차 산업혁명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전면에 송병선, 최명호, 최재국, 이기회, 이호용, 한창희, 최재학, 최은상이 다녀간 거라. 그럼 여기서 두 사람만 아세요. 연재, 송병선. 연재, 송병선 선생은 송씨예요. 갑자기 송씨 통과의 생각이 안 나네. 은진송씨예요. 은진송씨고 우리 진안에 송씨 유명하잖아요. 우리 수선루 아시잖아. 보물. 그 수선루를 중수할 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중수기를 썼어. 이게 송씨 집안에서는 얼마나 대단해. 응? 그 당시에 최익현, 송병선 대단한 벼슬을 줘도 벼슬을 안 받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끝끝내 고종한테 고개 안 숙였어. 벼슬 안 받았어. 그런데도 성균관 대제학 대우를 받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진안을 오겠다는 거야.
뭐하러? 수선문을 보겠다고. 중수기를 세워도 그 중수기가 남았어. 이게 지난 솜씨들 대단했겠지. 그리고 최재학이라는 분은 바로 어디서냐, 성수 목동마을에 살아. 그 당시 이분이 대단한 부자였대. 최씨 형제가. 근데 이분이 송병선 선생의 제자였다가 가만히 보니까 면함 최익현 선생이 어쩔 것 같아. 그래서 면함 최익현 선생의 제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최재학 선생은 면함 선생께서 1906년에 태인의병을 일으킬 때 면함 최익현 선생이 지난 성수에 와서 달포간 머물러 숨겨줘. 누가? 최재학 선생님. 그리고 모든 경비를 누가 돼? 자기네 살림 다 팔아가지고 태인의병을 일으켰어. 태인 사람들 태인의병날이라고 그러지만 실은 모든 병창 어떤 군자금은 지난서 갔어요. 돌아가신 날까지 최재학 선생은 면함 최익현 선생께서 어디서요? 스시마섬에서 돌아가시고 운구해서 장지까지 하신 분이 이분. 그리고 이분이 탈진이 되고. 왜? 면함 최익현 선생이 너무 빨리 손을 드셨어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경자년 1900년 왜서 지금 100년이 넘었어. 120년이야.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 봐요. 다 돌아가셨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자년에 여기를 다녀갔노라 써있단 말이야. 조선의 대학자께서. 그리고 용암은 이 동굴 더불어서 진안문화유산을 받았던 곳이죠. 이거는 현장에 가서 좀 볼게요. 나중에. 자, 현재 송병수 대표적인 보수파요. 유정 척사파야. 대전 해덕 출신이고 또 누가 선조냐면 송시열 선생의 몇 대손이라고 써요? 9대손이요. 대단한 집이요. 송시열 선생 어느 때 숙종 때 내가 있어서 조선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송시열이. 조선을 다 지끄라고 흔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가 그 당시에 왕께서 몇 번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이랬고 을사늑약 1905년 일본에 의해서 외교권을 뺏겼잖아. 을사조약 아니에요? 에? 을사늑약이에요? 을사늑약 소식을 듣고 다량의 독약을 드시고 대전 회독에서 순교를 하셨어. 이런 분이 있단 말이야. 이런 분이 지난해 와서 제자를 남기고 송씨 집안에 흔적을 남겼고 마이산 입구에 왜 그랬겠냐 이 말이지. 왜 마이산 입구에 바로 그거는 태조 고황제 이성계의 기운과 조선의 창업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자가 온 거지. 그냥 뭐 물놀이 왔겠어요? 아니면 뭐 경칩으로 왔겠어? 자, 연재와 친한 인연 이미 다 얘기했네. 또 연재 선생이 처갓집이 어디냐면 용담이에요. 용담현. 그 당시 이제 용담군이 됐었겠죠. 1914년이니까. 근데 이 어른들한테는 처갓집이란 말을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찾고 찾아봤더니 처향. 그러니까 이웃 경계인 진안. 그것도 마이산. 안 올 수가 없지. 네. 아까 중수기 얘기했고. 또 하나. 주천에 가면 이덕응 선생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군의원 때 이부용 선생 할아버지. 그분이 제자인데 그분한테 친필 글씨를 남기셨대. 그 다음에 후산 이도욱 선생이 있어요. 이산 구곡이라고 우리 송나라 때 구곡 얘기 있잖아요. 그걸 본따서 이산 구곡이 있어요. 마이산의 9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남기신 분이 제자면서도 또 초청을 했고. 그래서 이 지난 사람들은 연암 선생의 어떤 1905년에 돌아가신
돌아가신 뒤에 이걸 기리기 위해서 제자들끼리 그룹을 만들잖아, 우리 대부분. 그걸 뭐라고 하냐? 친친께라고. 친친께. 그 다음에 좀 더 한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습제. 아까 최지학 얘기 다 했네. 네? 습제. 아까 최지학의 뭐가 습제. 바로 최익현이 없으면 최지학도 없고 습제가 없으면 면함도 없다는 기록이 있어. 습제 일기에 보면. 또 면함 선생의 책에도 그런 게 남아있어.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걸 묻혀놨던 거지. 근데 진안문화원에서는 이것까지 서서히 다 해놨어. 진안문화원이요,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난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놨거든요. 이런 책들이 쌓여있어요. 가서 돌라고 하세요. 또 최지학의 본관은 탐진추에 가요. 여기 탐진추시 있습니다. 당당하게 내 습제 후손이요 그랬죠.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 이 동학농민혁명 때 전봉준 선생님께서는 삼례를 통해서 올라가시고 이 김계남 선생은 남원에서 올라가면서 전봉준 선생과 애를 좀 태웠어. 빨리 올라가지 않고 느그드그 올라갔어. 진안을 거쳐가면서 양반집인 탐진 최씨, 그 최지학 선생의 아버지를 상해를 입혔어. 근데 그 상해 때문에 상처를 입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다 보니까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최익현, 전우, 송병선, 기우만 아주 대단한, 한말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기우만, 전우는 이 전라도 출신이에요. 최익현 선생은 어디야? 원래 서울에서 활동했던 분이야. 그 다음에 송병선 선생은 대전, 회덕 출신이니까 거기 중심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자, 이미 얘기했으니까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시죠. 1906년 태인 의병 조직 때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온 힘을 다했다. 최지학은 호남 곳곳을 돌아다니며 군자금을 모았다. 의병 해산 후 최익현 선생께서 의병을 일으키고 며칠 후에 태인에서 순창으로 가. 근데 조선 관군이 이 의병군들을 잡기 위해서 내려와. 한판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최익현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같은 민족 사람들끼리 총칼을 앞세우고 싸우냐. 여기서 그냥 총칼을 내려놓자. 해서 스스로 잡혀가. 스스로. 그래서 최익현 선생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들려요. 여러 가지로. 골수, 보수. 과연 그분이 미래,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전북 도민일보에 보면 아까 그 최지학 선생이 어떤 그 일가되는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척추 아래 두 마디 뼈가 어린애 주먹만큼 뒤틀렸대. 일본 놈들이 얼마나 쥐어 짰겠어. 그러라 뭐라고. 상처 투성이를 입고 살이라고 없을 정도로. 이런 상처를 입고 4개월간 일본 허병대에 의해서 구금을 당해. 그런데 또 나와. 추록을 해. 그런데도 얼마나 대단하면 면함이 대마도에 있다니까. 그 아픈 몸을 입고 바다 건너 쓰시마까지 가서 아픈 스승을 위해서 온갖 시중을 다 드리죠. 그러다가 면함 선생께서 돌아가죠. 이런 일이야. 그리고 또 이분이 운구장례를 극진히 치렀고 이게 얼마나 허탈했을 거야. 자기는 온갖 자산을 팔아서 항일운동을 했는데 뭔가가 좀 보여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1910년 국권 피탈이죠. 지리산을 오르며 통화하는 시간을 보냈고 일본 허명들이 계속 감시를 해. 그러니까 최지학 습제께서 중국으로 넘어가려다가 자금이 없어서 못 넘어가.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술로 세월을 보내지. 그리고 진안을 떠나요. 또 해방을 맞이해.
보내시고 돌아가세요. 쓸쓸하게. 이게 그분이 지난해 계속 있었더라면 많이 추앙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방인, 여기서도 이방인이 되버린 거예요. 이제사, 지리산 쪽에도 최재학 선생의 묘소가 거기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고향이고 태어난 곳이고 20대 여기 살았잖아요. 목동 가면 그 생가지에 사무당이라고 있고 1990년대 돼서야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다녀가 보세요. 참 목동 마을 좋아요. 바로 앞에는 섬진강이 흐르고 그 앞에 많은 땅들이 이분 거예요. 이게 바로 습제 출제학교. 청학동으로 1951년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랬었잖아. 항일운동을 하거나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배우도 못하고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 응? 우리 조상들께서. 그래서 그날 가장 가난하게 산 사람이 동학농민에 참가했던 사람, 독립운동 했던 사람, 항일운동 했던 사람, 갈치도 못하고 어디 가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내 형님 독립운동 했다고 말도 못했잖아. 겨우 이제 말하기 시작한 게 1990년대부터잖아. 당당하게. 이분이 바로 습제, 최재학 선생님. 그리고 이 사무당이라고 비서기. 한 장만 더 하고 줄게요. 자, 정제 이서경. 좀 들어볼게요. 자, 정제 이서경 선생은 임실 사람이에요. 임실 성수 사람이에요. 진안 성수? 네. 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저번에 강의했던 최규영 향토 소장님의 외할아버지, 친위 할아버지, 둘째 따님의 자손입니다. 호남 최초 무장. 아까 말한 1906년 면함 최익현 선생의 투쟁은 항일이 아니야. 무장항쟁이 아니야. 선비들이 그냥 한 거야. 그 대신 항일운동에 있어서 최초의 무장항쟁은 바로 진안, 어디다? 바로 용암, 그 근방에 호남 창의 동맹 비석이 세워지고 거기서 500명의 군사와 그 500명의 군사를 환영하는 가족들 1000여 명이 모여서 바로 용암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늘의 고천제를 지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에 진안에 있는 헌병대를 공격해서 헌병대 놈들이 도망을 갔다. 근데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일본 헌병들이 다 지켜봤대. 그리고도 총칼을 들이대미를 못했대. 왜? 워낙 분위기가 험악하고 막 들떠 있으니까. 지켜만 봤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또 정제 이석용이 만났던 사람이 연재 송병선, 변함 최익현 선생을 많이 만났지만 여기는 기존의 제자들이 있잖아. 그리고 또 이분은 혼자 스스로 공부한 사람이야. 전주이씨야. 자존심이 강하지. 공부도 많이 했고 젊었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새로운 독립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 우리 국사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고종이 뭐 강제로 임금에서 쫓겨났잖아. 그리고 뭐가 돼? 조선 군인이 해산됐어. 그래서 정미 의병이 생기는 거야. 왜? 예전에는 일반 농민들이 총칼 없이 대나무나 꽃갱이 들고 싸웠는데 이제는 쫓겨난 군인들의 무기가 있잖아. 이 무기들을 모아서 군인들 스스로, 조선 사람 스스로 정미의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1907년에 대단한 거예요. 하고 9월 4일 대군면 석정리에 모여서 시작했대요. 근데 이분은 임시를 중심으로 곡성, 남원, 장수, 무진장 쪽을 돌아요. 그러면서 고개를 넘어와서 석전리 아시잖아요? 석전리에서 모였다. 자, 모였다까지가 오늘 일부. 좀 쉬었다 하시죠. 강의를 하다 보면 딱딱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외면상. 근데 요즘은 조금 노련해진다고 할까? 조금
제가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착한 학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정계 이석용 선생님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상황에서 1906년 태인의병과 1907년 호남 창의 동맹과의 차이점 그건 딱 하나다. 무장이냐 비무장이냐. 근데 그 당시는 비무장 저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마이산에서 고첸제를 지냅니다. 당연히 하늘이 알려야죠. 그것도 어디서? 마이산 입구 임금님이 다녀간 자리에서 해야죠. 그래서 호남 창의 동맹단을 결성을 합니다. 머리에는 창의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저도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딱 이 말 나왔다. 머리에다 동맹배야죠. 으쌰으쌰 없더니 해야죠 우리가. 창이라고 써서 지역민을 포함해서 1000여 명이 대군중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때는 1907년이니까 을사늑약이 있으니 일본들의 감시가 그리고 일본 애들이 헌병대가 있을 때였어요. 우리는 뭐 1910년에 나라를 뺏겼다고 하지만 실은 그 이전에 이미 일본들은 헌병대를 만들고 도로를 계획했어요. 왜? 일본 헌병대와 헌병대 사이에 저희들의 통치를 위해서 수탈을 위해서 도로를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1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면 왜 진안이었나?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왜 진안이었냐? 왜 진안이었고 왜 용암이었느냐? 답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 외병들이 종일토록 노력했대. 감이 들어오지 못했대. 이 이야기가 누구 나왔냐? 바로 창의 동맹단 대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정제 이석용 선생이 1907년부터 1908년 동안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가 바로 뭐예요? 호남 창의록입니다. 이 창의록은 대장이 직접 쓴 거라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접 쓴 게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손이 마루몇에다 숨겨가지고 어느까지 오다가 나라가 독립되고 광복대에다 냈는데 막 쥐오짐이고 뭐고 해가지고 앞에는 어디는 막 많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의병대장이 글을 쓰고 또 의병대에게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거 해라. 의진을 읽으면서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을 일. 쉽게 얘기해서 군대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군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의병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민가에 가서 함부로 소돼지 잡지 말고 말썽 피우지 말고 술 먹지 말아라. 이게 다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학자이면서도 두뇌가 뛰어난 분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일기를 남겼다. 일기를 남긴 분이 드물어요. 김자진 장군도 없고 의병대장들이 많이 남기지를 못했어요. 바쁘실 수도 있겠고 기록을 했는데 유실될 수도 있죠. 그런데도 어느 정도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신안, 용담, 장수, 임실, 전주, 순창, 광주, 목성, 남원, 운동, 함양 등에서 의병활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10명, 어떤 때는 50명, 어떤 때는 둘. 일본의 헌병의 감시가 심하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싸울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또 군자금도 있어야 되고 없을 때도 있고 늘 마을에 가서 밥 해놓으라고 하면 의병들한테 좋은 일을 하지만 그 뒤끝은 안 좋았다는 거예요. 헌병들이 와가서 뒤집어 놓고 잡아서 고문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고 죄 짓는 거잖아. 의병 입장에서 보면. 또 일반 주민들은 또 의병 저렇게 나는 못하는 일을 저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고진 애를 잠 못 자고 쫓기다니면서 서로가 서로 믿으면서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1909년에 잠정적으로 의병들을 해산합니다. 왜? 일본 놈들의 감시감도 심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자식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야 하잖아.
같은 백성을 팔아야 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게 심해지니까 더 이상 의병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필리핀처럼 정글이었다면 끝까지 버텨낼 수 있죠. 자, 이석용 선생이 투옥이 당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1909년도에 의병들을 해산하고 이제 혼자 돌아다니거나 또 혼자 여러 가지를 기획해요. 근데 자금이 필요하니까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동석이라는 분이 초기에는 자금을 많이 댔어요. 그런데 이 정동석이 일본 헌병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무진 고문을 당했겠죠. 근데 이석용이가 정동석한테 연락해서 자금을 좀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오케이, 내일 모레 와라 해서 친구네 집을 갔어. 그랬더니 정동석이는 하루 이틀 전에 도망을 가고 임실 경찰서에서 이석용을 잡고, 큰 일본 놈들이 볼 때는 큰 개오지. 그래서 전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주 법원에서 당연히 사형 때리겠죠. 어디 가냐, 대구 형무소로 이송됩니다. 그래서 4월 14일 날 교수형으로 처형됩니다. 나중에 기록해 보니까 이분의 묘지가 돌아가셨을 때 임실에 있지 않고 저기 영암 얼출산에 있었습니다. 얼출산. 왜 그랬느냐 봅시다. 내가 그걸 썰 것 같은데 없었네. 자기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은 해다. 그때는 우길창창이었잖아. 달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해가 떴으면 달이 떠야지. 월출산이 뭐예요? 해가 지고 달이 뜨란 얘기야. 그럼 일본이 지고 우리 조선이 뜨란 얘기지. 해가 어란 얘기지. 이런 의미로서 월출산에 묘소를 만들었다가 임실에 소충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고향 쪽으로 묘소를 옮겨서 지금은 성지죠. 성지. 이석용 선생의 얼굴입니까? 꽃미남 아니에요? 상투를 트고, 이때가 30대니까 유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우리 용암 들어갔을 때, 이게 용암을 선생님들 마이산 입구라고만 용암만 생각하지 말고 마이산 입구와 이삼교 전체를 용암으로 생각하세요. 전체를. 이제 용암의 시작을 아까 말씀드린 송병선 선생이 다녀간 자리에서부터 이삼교까지를 용암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당연히 보면 호남 창의 동맹단이잖아요. 이 글씨가 누구 건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친필입니다. 그 이삼묘에는 몇 임금님의 친필이 있어요. 첫째, 누구부터 얘기를 할까요? 고종황제 필의 물동이란 친필 글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글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부 김구 선생의 글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글씨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아, 이런 곳이 묘가 안 되었어요. 이런 데가 기운이 없었어요. 자, 용암의 안박사. 이제 금성무이라는 건 뭐냐면 쇠나 바위에 무늬를 놓거나 글씨를 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나 할까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우연찮게 북한산을 놀러 갔답니다. 근데 뭐 비석이 하나 있더래. 이렇게 버려지듯이 열심히 봤더니 우리 선생님들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 땅 따먹기, 삼국시대 땅 따먹기 할 때 6세기에 한강을 차지한 게 어디예요? 신라잖아. 신라 누구 때? 진흥왕 때. 진흥왕이 순수비 나라 경계를 세웠잖아. 창녕, 황초령, 북한사 했잖아. 근데 이게 삼국사기에 삼국유사에는 있는데 없는 거야, 실물이. 오래됐으니까 벌써 600년 되고
지석에서 진흥왕 순수리가 딱 나와. 그러니까 삼국유사, 삼국사가 딱 맞아. 요새 일본 애들이 우리 역사를 가지고 함부로 장난 못 치는 이유가 예전에는 우리가 역사학을 일본한테 배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이병도라는 여러 선생들께서 교수 해먹으려고 자기들끼리만 하잖아. 강단사학이. 그런데 요즘은 어때? 실증사 모든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그걸 탁본을 해다가 관리하고 있다가 그게 지금도 박물관에 있어요. 그런 역사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실증사하고 또는 물증이. 그래서 고고학도 중요한 거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주필대. 이 주필이 뭐냐면 우리 그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를 뭐라고 해요? 우리 대사가 머무르는 곳을 대사관이라고 하죠. 주라는 말을 써요. 주란 말을 머무를 주잖아. 주필대 왕께서 다녀가셨다. 근데 왕이 돼서 다녀간 건 아니잖아. 왕이 되기 전에 다녀가셨기 때문에도 주필대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주필대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럼 전주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왕이 됐고 창업지주잖아. 네, 그래서 주필대. 여기 보면요. 여기 주필대라고 써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1920년도에 진안의 유지들이 몰래 일본 헌병들의 눈을 속이고 이렇게 새겼던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진안분 누구라고는 안 나와 있어. 그게 나왔더라면 참 좋은데 왜? 벌써 100년의 역사니까 그 후손들도 국가로부터 훈포장 받아야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태조 이성계 고황제의 역사적 근거 전설을 실증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이게 100년을 더 가봐요. 이게 국보 안 된다는 보장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 동천이란 말이 이때 나왔다. 마이 동천. 여기 있네. 왜구를 무찌르고 개선하던 중 마이산에 올라 금척과 관련된 시를 읊은 것을 기리기 위해 1924년 고을선비들이 뜻을 모았다.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죠? 새기는 게 여감이에요. 여감은 어떻게 새겨? 근데 그대로 새겼잖아. 누군가 글씨를 써주고 석공한테 주어서 일일이 글씨 세 글자지만 저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도 보여줘. 자, 친친계 현역계 다시 한번. 자, 친친계는 연암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 그다음에 연암 최익현 선생의 제자들은 현역계. 이게 바로 주필대 밑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헷갈리지 마. 아, 현역계, 최익현의 현역계.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저는 그렇게 공부해요. 이렇게. 그래야 강의할 때 안 헷갈리지. 그래서 현역계, 이건 최익현 선생, 친친계, 송대선 선생님. 이게 나중에 합쳐져요. 뒤에 가서. 자, 한번 보시죠. 자, 마이 동천. 이것도 상당히. 동천이라는 것은 뭐를 같이 쓴다. 우리 동네란 말을 왜 쓰는 줄 아세요? 동네, 마을. 뭐를 같이 먹는 사람들끼리예요.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그렇게 좋아요. 과학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과학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느 마을에 한 30가구가 살면 물이 한 5개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집집마다 샘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나오면 전설이 나오냐면 이 마을에는 물이 적어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사 오면 물 부족으로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러면 그 동네를 이사 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너네 집 오면 한 집이지만 그때는 10명 떼거지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막냐? 말로는 못 막잖아. 미안하니까. 이 동네는 물이 부족해서 딱 30가구만 살아야 된다. 30가구를 봤을 때 6명 잡고 180명이 먹고 살만한 물과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상은 들어오지 마. 얼마나 과학적이고 그러면서도 신사적이에요. 김동
김동철 들어오지 마, 김동철 들어오지 마. 이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네, 마이, 동천이란 말은 물을 같이 먹는 사람들. 선생님들 제발 부락이란 말 쓰지 마요. 잘 안 쓰시는데 가끔 쓰시는 경우가 있어. 이 부락은 일본의 천민 집단. 일본 내에서 가장 하층민들이 쓴.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그런 걸 남겨놨어. 그래서 70년대 무슨 부락, 무슨 부락. 지금은 안 쓰지만 혹시나. 그래서 아름다움을 담아 부르던 말. 셈이 같은 나눠 먹는다. 그래서 마이 동천은 한 줄기로 딱 마이산이잖아요. 자, 이제 2, 3묘의 역사를 자 보시게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얘를 잘 하셔야 돼요. 2, 3. 저 말맞자와 기위자 합쳐서 2가 된 거예요. 이게 잘 안 나와요. 한번 두드려 봐도 이 글자가 잘 안 나와. 아이고. 2, 3묘자가 잘 안 나와요. 이거 2, 3묘자가. 말마의 귀자. 우리 마이산 할 때 이 두 글자를 쓰면 되죠. 풀 해치면 마이산. 말의 기를 닮았다. 그래서 2, 3. 자 보세요. 서울에 갔을 때 조선 왕조의 궁궐을 가보세요. 임금님이 근무하는 것을 우리는 근정전이라고 하잖아요. 임금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높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조선 왕조 왕실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이산묘처럼 묘가 들어간 종묘예요. 이씨 왕조의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지는 종묘가 가장 근엄하고도 역사적인. 그러면서도 팔짝지붕이 아닌 맞배지붕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이산 정사를 하셔줘요. 자, 정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서당, 향교 또는 서원은 정도 급인데 그런 식은 아니에요. 이산 정사. 자, 1924년에 이산 정사를 건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1924년대 아까 주필대랑 글씨도 써졌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제 지난 지역의 유림들이 만남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친친계, 현현계가 통합을 해요. 네, 이거를. 그래서 현인을 존경하는 뜻으로 사당이 건립되는 게 바로 이산 정사다죠. 첫째, 친친계, 현현계가 서로 나눠졌다가 면함과 누구죠 아까? 면함, 최익현, 그 다음에 연재 이 두 분의 뭐라고 할까요? 현인을 존경하는 뜻으로 사당이 건립되는 게 바로 이산 정사다. 자, 뭐라고 할까? 사칸의 건물이에요. 사칸의 건물. 그 다음에 인지제, 여택현, 고경각, 회덕전이 있었어요. 이때 이 고경각은 뭐였냐면 면함과 연함의 사진을 모셔놓자고 했던 건물이에요. 실제는 그리지 못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산 정사에 남아져 있는 건물은 회덕전만 남아있어요. 다 일본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폐허가 됐겠죠. 또 이 당시에도 회덕전에는 조선 태조 고항제 한 분만 대항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제 탄압을 받았고 또 재관을 10명으로 몰리 밤에 가서 제사를 지냈대요. 일본의 독수리 같은 눈을 피해서 몰리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27년에 일본 방해로 이산정사가 훼손, 사라져버렸죠. 진지 1년 만에. 돈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지난 유지들이 뭔가 기부를 해서 만들었는데 좀 예전에 만들었던 인지제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있는 회덕전. 이산정사가 사라지고 이산사가 됩니다. 이산사. 이 사자가 제사 지낼 사자예요. 이 사자가 제사 지낼 사자. 자, 사당 사자는 아니에요. 사당은 개인이에요, 개인. 사당이라는 것은 이건 공적인 부분이잖아. 조선 태조 한 분만 모셔야 할 것인가? 아니다. 이제 광복이 됐으니 우리가 모시고 싶은 분들을 모시자. 이건 이제 해방 이후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산 정사는 1927년에 훼손돼 가지고 일본에 의해서 훼손되고 해방 전까지는 그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흔적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해방되자마자 바로 이산 정사를 이산사라고 건립합니다. 그래서 퇴조 한 분만 모셔야 할 것이냐, 아니면 1946년 지난 향교라는 게, 향교가 1년에 2번 제사를 지내요. 봄, 가을에. 지난 향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채이라는 분이 중론을 일으켜서 뭐라고 여기 나왔죠? 우리 고장 마이산 이산사의 회덕전은 3천만 백성이 다 같이 받들어야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한 고을에서만 맡아 모셔지는 게 안 되니 여러 고을의 동의를 구함이 옳다. 재정적인 부담도 있겠고 좀 더 알리자는 의미에서 홍보를 했던 거죠. 그래서 회덕전에 1947년부터 단군, 태조, 세종대왕을 배양. 이때는 몇 분이었어요? 단군까지서 한 분, 두 분, 세 분만 모셨어요. 그리고 그 회덕전 밑에 영모사, 영광사. 영모사는 조선시대 때 유학자. 영광사는 쉽게 외우세요. 영광사는 나라가 해방됐잖아. 광복이잖아. 그래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모셔졌던 거예요. 자, 영모사 여기 있네. 조선의 명유 40일을 대항했어요. 2008년에 아까 후산 이도복 얘기했잖아요. 후산 이도복은 진안 사람은 아니에요. 경상도 함양 산청군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진안을 오셔가지고 공부가 깊었답니다. 진안에 살면서 공부가 깊었기 때문에 연재 송병선 선생의 제자도 됐고, 또 연재 송병선 선생을 초청을 하니까 제자의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분의 위치를 알만하죠. 그리고 이산 국어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분을 대양을 2008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전문식이라는 분은 진안 출신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예? 꼭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은 아니고 진안 출신 또 좀 있죠.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 이런 건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를 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또 우리 조상 여기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용암 뒤에 그 드론으로 봤을 때 벽면에 한 700~800명의 이름이 박혀져 있어요. 아까 드론으로 안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500명이 모여서 창의 동맹했다고 했잖아. 그분들의 이름도 써 있는데 아닌 사람들도 써 있대요. 거기는 친일파가 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부족하니까, 근데 그게 그대로 가면 이제 300년 후에는 영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적 오류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근거하자라고 하기가 솔직히 이제 어려워요. 누구도 그 사람 아니다라고 말 못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영광사. 빛날 광자. 을사의학 1905년 이후 순국한 송병선, 최익현 및 순국선열 34일을, 자, 송병선, 최익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민용환도 순국하셨고, 이상설 선생, 이준 선생은 해이브 특사고, 고광순 선생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민금호 선생도 있고, 아까 정제 이소경 선생 있고, 전기용 선생도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안중근 선생, 또 이재명 선생, 진안 출신은 아니에요. 진안 이씨집. 그 을사오적 누군가를 찔러 주기로 갔다가 실패를 하고 자손이 없으니까 들떠버리니까 진안 이씨 속에서 이분을 이쪽으로 모셔가지고 그 사당을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안중근 선생, 홍범식 선생, 그 다음에 이회령 선생, 이봉창 선생,
그다음에 윤봉길 선생,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선생. 특히 이봉창, 윤봉길 선생은 어느 분이 상당히 심적으로 미안해 하셨냐면, 나중에 얘기지만, 이 이산묘를 건축할 때 김구 선생이 그 당시에 5만 원을 희생을 하셨어요. 5만 원. 대단한 거지. 그러면 김구 선생이 여기까지 왔겠냐? 바쁜 선생님께서. 전주 경기전 근방에 가면 그 옛날 오래된 고가가 있어요. 고택이. 김구 선생을 그리 많이 모셨대요. 그때는 대통령급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를 잠깐 들려줬대요. 그러면서 이봉창 선생이나 윤봉길 선생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자폭은 하셨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김구 선생은 많은 미안함을 갖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분들도 모셔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영광사가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친위를, 나라를 팔아먹은 분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가게 돼 있고, 나라를 위해서 한 몫씩 바친 분들은 1000년이 지나도 남는 겁니다. 회덕계. 아니, 회덕계는 뭐냐? 회덕전 있잖아요. 다시 이산묘를 건설함에 있어, 건축함에 있어서 돈을 좀 모으자. 지난해 그렇게 부자가 많지 않잖아. 땅은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근방 땅을. 지금 현재 자리를. 근데 건축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회덕계를 조직해서 전국 각지로부터 독지가가 찬조를 했대요. 얼마나 훈훈한 얘기입니까? 뭐 이런 데가 없어요, 지난같이. 아까 말씀드린 거 나왔고. 그래서 이산정사, 이산사에서 이산묘로 개칭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과정을. 그래서 1948년 고종황제 위판이 공안됩니다. 이 고종황제 위판이 어디에 있느냐면 옥구, 현에 있었어요. 옥구, 향교에. 근데 일본에 의해서 훼손이 됐어. 그러니까 고종황제의 위판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들, 대통령이 사는 곳을 청와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청와대가 가장 높은 건물, 청와대가 이제 아니네. 이제 뭐라고 할 줄 모르겠네. 네. 그 전까지만 얘기할게요. 청와대라는 건물이 가장 벽이 높고 이랬었잖아요. 권력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절에서는 석가모니, 주불이 모셔진 곳, 대웅전이라든지 대적광전이라든지 이게 가장 높단 말이에요. 또 향교에서는 어떤 건물이 가장 높은 자입니까? 바로 공자, 맹자, 중국 성인 하나 둘 네 분 모셔진 거하고, 우리 조선의 18성현이 모셔진 대성전이 가장 향교에서는 건물이 높아요. 근데 요라는 말을 썼으면 경묘와 동급이란 얘기예요. 이걸 얘기를 잘 해주세요. 묘동 아니란 말이에요. 묘동 묘자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로 되고 한문이 틀리시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고종황제 1948년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론이 돼서 이산묘로 개칭하고 성균관에서, 이 당시만 해도 성균관이 이미 셌었죠. 어떤 학문, 성균관에서 성균관 대학이 나왔어요. 성균관에서 성균관 대학이 나왔어. 그리고 전국의 모든 향교 관리를 성균관이에요. 정치적으로 세요. 네. 그래서 옥으로 인장을 조각해서 지난해 보내줬다. 그래서 이산묘라 부르게 되었고, 매년 3월과 9월에 향사를 드리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가 일이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봄에만 제사란 말을 들으면 안 되죠. 향사라고 해야 돼. 개인 것은 제사라고 하지만 이건 제사라고 안 돼요. 제사 공간이긴 하지만 향사라고 해야 돼. 자, 이산묘의 역사. 자,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네. 신익희 선생의 여기 영묘사 신익희 선생께서 글 쓰는 게 신익희 선생 알잖아요. 해공 신익희 선생 대통령 후보였다가 돌아가신 분. 이게 이분들의 대단한 그 당시에 정치적 역량이 있던 분들은 예전분들은 다 신학도 공부했지만 구학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잖아. 신익희 선생의 글씨, 김구 선생의 글씨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찬가. 영광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산묘. 1949년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선생님 희우대. 아 이거 이제 부통리도 있고. 자 여기 이산사. 자 누굴까요? 이산정사에 걸려있다. 강선이 그랬다. 죄송합니다. 제가 강선이 선생님 잘 모르겠네. 근데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분일 거 아니에요. 이런 데다 글씨를. 자, 이게 바로 이산묘의 정경입니다. 이 홍살문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향교에 가도 홍살문이 있어요. 이산묘 뭐냐면 붉은색이잖아. 잡기 잡시는 물러나라. 잡기 잡시는 물러가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 대한 이산묘. 대한이라고 했잖아요. 광복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회덕전에 당군 할아버지, 태조 고황제, 백성들의 글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손수 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바로 고종임금. 자, 이게 바로 산 위에서 찍은 이산묘의 정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산묘는 알거나 알 수 있도록 아이들 역사 공부에 제일 좋은 곳입니다. 자, 아까 늘 했던 고종황제 이 얘기. 바로 비례물동. 사물이 있어요. 사물. 사물 중에 하나. 비례물동.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하는 거죠. 1916년도에 고종이 꼭 지난해 내린 건 아니에요. 지난해 내린 건 아니지만 왜? 고종임금의 위판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 1월 대한건국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한건국을 먼저 이야기하냐 청구 1월을 먼저 하냐 한번 이게 잘못 써진 적이 있어서 이걸 제가 신문에 투고를 했어. 네. 근데 저도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뭐 대한건국이 먼저 아니냐. 땅과 하늘이고 청구. 이 청구란 말도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낮춘말은 아니야. 낮춘말은 아니야. 근데 청구 1월이 먼저냐? 대한건국이 먼저냐? 근데 저는 대한건국이 먼저라고 해가지고 글씨를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군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대한건국, 하늘과 땅, 천국, 영원토록, 해와 달이. 한번 볼게요. 이거 해석이 좀 좋습니다. 대한의 국웅은 하늘과 땅처럼 무궁하고. 자, 대한의 국운, 건곤. 민족의 장난은 해와 달처럼.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들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1948년 김구 선생이 순국선열을 이루어하는 마음에서 이산묘 맞은편에 제2주차장에 글씨 하나가 한 1m 돼요. 근데 높이 있어가지고 안 보여. 왜? 거기도 이끼가 껴서. 빨갛게 경명주사로 가장 쉬운 방법 빨간 페인트 칠하면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도 안 해주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드물어요. 김구 선생 글씨가 드물어요. 김구 선생 글씨가. 근데 하나 글씨가 1m예요. 1m. 네. 그래가지고 벽면에 크게. 그것도 빠이산 여감이잖아. 어느 정도 다듬어가지고. 그렇게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문제 때문에 이산묘를 건설함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많은 도움을 안 줬대. 정치적 대립이잖아. 근데 김구 선생님께서 5만 원을 희사하셨지. 정치적으로 늘 대립됐지.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지. 여러 가지가.
연재성이 있었다. 그래서 2, 3료가 새로 축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끝났나요, 선생님? 언어가 없는 민족, 역사가 없는 민족은 나라가 존재치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반만년에 있어서 치욕의 역사도 있었고 영광의 역사도 있었고 일본 강점기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 역사가 훼손되고 문화가 훼손되고 약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만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고 그 안에서는 약간의 갈등도 있죠. 갈등 없는 민족, 국가, 가족 없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지역사, 향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생기면 선생님들 술 한잔 나중에 끝나고 드시고 많이 와주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그래야 지난해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